어, 제가 사실 고향 무대에 지금 선 겁니다. 제가 경북대학교를 에서 역사 공부를 했고요. 하면서 오늘 주제와도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이 차를 따라서 가다가 보니까 일본 문학도 접하게 되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차와 관련된 박사과정이 제일 먼저 생긴 데가 그 원광대학교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찾아가다가 지금 그런 이력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모교 철학원이라는 것을 제가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의뢰를 받고 나서 여러 군데 수소문을 했더니 역사가 40년이 넘는 아주 대단한 행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남편도 12, 13년 전에 여기서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경북대학교 대강당에서 했는데 도서관 대강당에서 했는데 한 500여 명이 모였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행사인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많이 모시지 못하고 댁에서 듣게 되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제가 아까 그 처음에 기조 발표에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조선시대에는 차문화가 한마디로 완전 침체를 겪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바꿔서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엄청 고민을 좀 했습니다. 하면서 그 차문화를 일으켰던 여러 분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월당이라든지 뭐 전필제라든지 여러 이야기도 있지만 그런 단편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여기 들으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학식이 높으신 그런 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용어 같은 것도 좀 정립할 필요가 있고 또 이 문학 강좌가 앞으로 이 사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쓰일 것인가도 한번 고민해보는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 다래라는 의식 다래라는 말을 지금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고민하면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 다래의 정의와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70년대 후반에 경북대학교 도서관에서 그 해부터 그 학부 학생도 졸업 논문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여름방학 때 과연 뭐를 쓸 것이냐를 고민하면서 조선왕조실록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거기서 찾은 용어가 바로 이 다래라는 용어였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신기해서 또 찾아보려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얼마나 방대한 양입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것이 국역도 되지 않았고 한 권 한 권 꺼내서 봐야 되는데 이 찾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후배들한테 이 다짜 찾아오면 내가 점심을 사줄게 또는 뭐 돈 1,000원씩 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찾아 모아봤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도저히 소출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래라는 이 용어가 제가 차 공부를 하게 만든 한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93년에 국역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2007년부터는 무료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왕조실록 찾아 들어가서 다래를 치면은 주르륵 검색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대충 봐도 한 500여 회가 넘는 이 다래라는 용어가 조선왕조실록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학도들은 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주제를 갖고 이렇게 찾아가면서 하는 그 기록에 의존하는 이런 것이고 아까 발표하신 우리 정석영 교수님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식으로 접근도 되는구나 하고 저는 좀 신선한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유태종 박사님의 차와 건강 이것도 교수님께서 소개를 하셨는데 차가 그야말로 종합학문입니다. 이렇게 인문학뿐 아니라 사회학 또는 민속학 또는 심지어 이화학까지 아우르는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다래 얘기로 들어가서 다래라는 말을 쓰기는 했지만 그것에 대한 정의는 물론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례를 보고 다래가 뭔지를 추측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드디어 다래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게 17세기에 첫
패신어라는 책이었는데 이 책은 뭐냐 하면 일본 말을 가르치는 통역하는 사람을 기르기 위해서 일본 말을 가르치는 교재였습니다. 그 교재에서 다레라는 말은 차를 마시면서 사신을 접대하는 의식이다. 이렇게 표현이 된 걸 제가 과문해서 이것 말고 더 오래된 것이 있는지는 자신이 없습니다만 제가 찾은 견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레라는 용어를 정의한 것을 쭉 찾아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1820년이니까 19세기가 되어서 유희라는 사람이 물명고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8세기는 우리나라의 백과사전유 책이 대단히 많이 나왔던 시기입니다. 17세기부터 18세기. 그러면서 그것도 물론 중국의 영향이기도 하고 일본에도 그런 풍이 생겼는데 이런 것을 정리하는 것이 생겼는데 특히 이 물명고라는 책은 뭐냐 하면 사물의 이름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간 책입니다. 거기에서 다레라는 말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확대를 해봤습니다. 했더니 다레라는 말은 상망에 한자를 여러분 다 보이시죠? 예, 상망에 사당에 헌다 하는 것인데 주부가 점달을 했다. 이런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 수 있는 것이 차례라는 것이 여기서 여러분 차례라고 읽어야 될까요? 다레라고 읽어야 될까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일단 저는 우리 이 차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정한 규칙에 의하면 한자와 때 한자가 결합되었을 때는 다로 읽는다. 또는 민간에서 다른 우리 글과 결합됐을 땐 차로 읽는다. 대충 그 정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일단 다레로 읽겠습니다. 그 다레가 사당에다가 상망이라는 모르죠. 초하루와 보름에 한 번씩 사당 차례를 지내잖아요. 그럴 때 차를 바쳤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다레라는 것은 바로 간단한 제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주부가 점달을 해서 바쳤다. 점달하는 말은 뭐냐면 차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은 말차, 일본 말차 여러분 아시죠? 그 말차를 이렇게 찻솔로 저어서 바치는 것을 점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대부 집에서 이렇게 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기록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쩌면 주작 아래에서 하던 것을 그대로 옮겨 적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기록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랬다가 1930년대에 가면 호암 문일평이라는 분이 조선일보에 요즘 말로 주필처럼 이렇게 글을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다레라는 말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일은 유명한 날이니까 조상의 생일이기도 할 수 있고 또는 명절이기도 할 수 있고 어쨌든 명일에 사자를 제사하는 양례다. 역시 양례라고 했으니까 아까 물명고 얘기와 거의 같은 얘기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또 한 가지 덧붙이고 있는 것이 이게 바로 발전인데 조선어 사전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 내가 요즘 시속을 볼 때는 사자를 제사하는 양례뿐 아니라 생자를 공대하는 양례도 역시 다레라고 한다. 자, 여기서 두 가지 다레의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에게 제사 지는 것도 다레지만 살아있는 사람에게 공대한다. 이건 뭡니까? 아주 품위를 갖추어서 요즘 얘기로 얘기하면 좀 우아하게 이렇게 손님을 접대하는 것도 다레라. 둘 다 그런데 양례라 그랬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대접할 때 이렇게 다레를 행한다고 했습니다. 또 그래서 제가 조선어 사전을 찾아가 봤습니다. 봤더니 이것은 일제 때 1920년대에 일본에 의해서 편찬된 사전유였는데 거기에 드디어 뭐라고 적혔죠? 차례라고 읽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시속이 차례라고 읽었는지 아니면 일본에서는 주로 달을 차라고 읽으니까 차례라고 했는지 그것도 명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한글로 차례라고 썼다는 것이 저는 이 사전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 매월 1일 또는 15일 또는 절일에 간단하게 바치는 제사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주간에, 여기 지금 한자가 잘 안 보입니다. 주간이라 낮주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바치는 제사다. 이게 조선어 사전이 앞에와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옛날 거는 지나가고 최근에 이제 80년대 민중 에센스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봤더니 매달 초하루 보름 명절 같은 조상의 생일에 간단히 지내는 제사다. 앞에 나왔던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죠. 그런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신을 맞아 임금이 차를 대접하던 의식이다. 즉 외교 의식 달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1996년에 나온 두산세계 대백과 사전을 봤습니다. 봤더니 지금 했던 거를 종합해놨죠. 달해라는 것은 영어까지 티 세리머니를 해놨네요. 사람과 신불에게 차를 달여 바치는 예의범절인데, 달에는 차를 마시는 걸 중심으로 하는 예의범절이고, 또 뭐 예를 중시한다, 또 이런 분위기를 잘 갖춰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 달해와 차례의 의미가 읽는 데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차례라고 읽는 차례는 음력 매달 초하루와 보름날 또는 명절날 조상의 생일 등에 간단히 지내는 제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해라는 말은 돌아가신 분 또는 불교에서 신불에게 이렇게 지내는 것을 달해라고 한다면, 차례는 우리 실생활에 지금의 차례 전부 다 설과 추석에 지내고 계시잖아요. 그 차례가 바로 이 차에서 왔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차례는 지금은 설날하고 추석만 지내지만 옛날에는 동지라든가 한식이라든가 중요 절기에 여러 번 지냈던 걸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달해를 정확하게 좀 개념을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최근에 차례와 달해가 다르게 되어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어디 가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달해는 조선왕조실록에 태종 때 나온 이래로 그렇게 500여 회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너무 많은 달의 이름이 있어서 이것을 분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분류를 해봤더니 의례를 행하는 주체에 따라서 분류를 했을 때는 왕실에서 하는 왕실달해, 조정에서 조정달해, 사대부달해, 서민달해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달해의 대상에 따라서 하면 돌아가신 분에게 하면은 제사달해가 되겠고, 지금 살아있는 분 귀빈에게 대접을 할 때는 접빈달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종교와 이념에 따라서도 유교, 불교, 도교달해, 그다음 달해의 목적에 따라서도 의식달해, 회강달해, 회합달해, 생활달해 뭐 등등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또 마지막에 집착했는 이름이 바로 이 의식달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의식달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까 발표자들이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경덕왕 때 충담사라는 스님이 사마령에 제사를 지내고 내려오는 길에 경덕왕을 우연히 만나게 되죠. 그래서 경덕왕이 나에게도 차를 좀 줘봐라 해서 정성을 다해서 바쳤더니 왕이 그거 참 맛이 기이하고 좋았다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달에는 우연히 만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임시로 그때그때 형편껏 하는 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고려시대에 아까 의식달해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연등해와 팔관해 같은 행사는 아예 뭐 연등해 같으면 정월 보름날, 팔관해 같으면은 11월 또는 10월 보름날 하는 날도 정해져 있고, 그 전날 이브 행사도 있습니다. 이브도 뭐뭐를 하고 다음날 뭐를 하고 하는 이것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정해진 규칙과 순서에 따라서 행하는 달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두 달해를 비교할 때 의식달해라는 것은 뭐로 제가 정리를 했냐면, 의식 절차를 의주라 그럽니다. 의주라 그래서 그 의식을 행하는 절차를 아주 상세하게 적어 놓은 문서, 이런 의주가 형식화 객관화되어 있어서 누가 이 행사를 주관하더라도 똑같은 작품이 나와야 돼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매뉴얼이라 그러죠. 바로 그 매뉴얼이 정해져 있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마다 하는 또는 달마다 하는 정례화되어 있는 공식 달해를 제가 의식 달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원별로 몇 가지 쭉 적어놨는데 이것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첫 번째 것만 한번 보죠. 갱세급간이라는 사람이 가야의 후손인데 왕족인데요. 시조신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문왕이 허락해 주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달의 대상은 시조신이고 그다음 달의 목적은 시조 숭배겠죠. 근데 거기에 차와 과일을 올렸다는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마 지금 세월이 오래 지나서 의주가 남아 있진 않지만 의식달에 준하는 행사였지 않을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효 스님을 공양했던 사포라는 제자 이야기라든지 또 충담사에 아까 얘기했던 달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때그때 형편껏 하니까 특별한 의주가 정해 있다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연등의 팔관에는 의주가 아마 있었겠죠. 그리고 고려시대에 많은 의식 달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태우, 왕비, 황태자 이런 것을 책봉하는 의례라든지 공주를 시집 보내는 공주 하가이라든지 그다음 그 사신들이 오면 그를 아주 체계적으로 대접을 하나도 흐트름 없이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했던 영북조 조사이라든지 대관정 군신연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아마 정례화되어 있었고 의주가 존재했을 거로 짐작이 됩니다. 자, 그럼 조선시대에도 역시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태종이 태평관을 방문했을 때 방문하여 중국 사신과 함께 차를 마신 행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의주가 있었을 걸로 짐작이 되고요. 그런데 그 쭉 내려가 보시면은 영칙조서이라든지 연조정사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의 행사 규모이기 때문에 분명히 의주가 존재합니다. 또 일본과의 외교 의례에서 보면 하마연 전별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역시 의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달의 별달의 같은 것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언급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정례화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조선시대에는 여러 차문화가 침체기였지만 오히려 의주를 중심으로 하는 의식달에는 더 정형화되었다고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달이라는 용어가 처음 쓰인 것은 태종 때고 이 의식달해를 또 크게 나눠 본다면은 외교적인 의식달해가 아마 가장 큰 것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달해 별달해 같은 왕실 제사와 관련된 달해 이런 것도 제사와 관련된 달해도 의식달해로서 정착했고 그 다음 고려시대에 흔히 사례라고 하는 길륭가 빈가 조선시대 오례라고 하는 길륭가빈군 하는 이런 것은 아예 문서로 이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연히 의주가 존재하는 의식달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의식달해를 행하려면 전문적인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아까 고려시대에도 나왔던 다방이라는 존재입니다. 다방이라는 관원이 존재했고요. 그 관원에 하는 일은 아까 했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자면 왕실에 필요한 차와 술, 과일, 특히 약까지 보급을 담당했고요. 진다의식 같은 국가 행사할 때 그걸 진행하는 사람이었고 친위제적인 성격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선 초기에도 다방이라는 말이 쓰였는데 그러다가 세종 때가 되면 그 다방이라는 용어가 사준원 또 그 일을 좀 분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사준원, 예빈시 등등으로 그 다방에 하는 일을 조금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성종 때가 되면 이름이 조금씩 바뀝니다. 영접도감이 분예빈시가 된다든지 사준원, 사홍원으로 된다든지 판통례가 좌통례가 된다든지 이렇게 이름은 바뀌지만 어쨌든 그 의주를 집행할 만한 그런 전문 담당 기관이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의식달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연조정사이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이라는 것은 연회를 베푼다는 연자고요. 조정사라는 말은 우리나라 조정에 온 사신을 얘기합니다. 주로 이때는 조선 초기니까 명나라 사신이겠죠.
그를 대접하고 연회하는 의식이라고 해서 연조정사의라고 합니다. 자리 배치를 보면 태평관에 이 사신을 모셔놓고 이 행사를 합니다. 지금 태평관은 어디쯤 되느냐 하면 서울에 가면 태평로라는 길이 있죠. 그 광화문에서 앞에 쭉 시청까지 이어지는 큰 길이 태평로인데 거기가 태평로가 된 이유가 바로 태평관이라는 명나라 사신 접대 그 요즘 말로 사신 숙소죠. 그리고 외교 관서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태평로가 됐는데요. 거기 정청의 북벽에다가 향안을 설치하고 무대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벽 서벽에 누가 앉느냐를 보면 동쪽에 사자가 중국 사신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오칠교이라 그래가지고 교이라는 말은 좀 의자처럼 생긴 의식용 의자죠. 오칠을 했고요. 그 다음 서쪽 벽에 우리 조선 왕이 앉았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좀 잘 아시는 분들이라서 동쪽 서쪽에 있다면 어디가 상석이죠? 당연히 동쪽이 상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선왕은 서쪽에 앉았고요. 중국의 사신이 황제를 대신해서 왔기 때문에 동벽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저 남쪽에, 그러니까 여기를 북쪽으로 본다면 저 남쪽 입구 쪽에 사준원, 아까 얘기했던 그 일을 집행하는 그런 관원들이 다정과 주정 같은 걸 설치해 놓고 소위 말해서 저기 이제 상을 차려 놓은 거죠. 그러면 이 연조정사에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1차를 달해를 하고 2차를 주례를 합니다. 그래서 차와 술의 공통점이 뭘까요? 지금 둘 다 의식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아까 제사에 뭐 차를 쓰던 것을 술로 바꿨다, 조선 초기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둘 다 공통점이 향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향으로 신을 불러오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둘 다 그런 의식용으로 쓰는데 더 격조가 높은 것이 차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달해를 행하게 돼요. 자, 달의 내용을 보면 여기 뭐 사준, 제거, 제조 이런 말은 여러분 신경 쓸 게 없고 어쨌든 왕이 먼저 중국 사신에게 차를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드리는데 귀하신 분이 직접 차를 나르고 할 수 없으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심부름꾼인 이 사준원의 관리들이 와서 그 차를 왕에게 주는 듯이 드렸다가 왕의 손을 거쳐서 중국 사신 정사 또 한 번 해서 부사에게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차를 우린 것을 가져오면 심부름꾼이 가져오면 이번에는 중국 사신이 손을 거쳐서 우리 왕에게 줘요. 그럼 이제 양쪽 다 차를 갖게 되면 그때 같이 마시는 거죠. 항상 모든 의식이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복잡하게 써놨지만 여러분 그냥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라고 자세히 적은 거고요. 대체로 그런 식으로 해서 달해를 합니다. 우리 문헌에 남아있는 다정의 모습입니다. 보면 참 저 구름 문양도 들어가 있고 저 우아한 모양으로 참 아름답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좌식으로 해서 모든 차를 대접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궁중의 의식은 전부 다 입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다가 그런 다구를 배치하고 여기서 차를 우려서 옮겼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차를 이제 서로 마시고 나면 그다음 뭐를 주느냐면 과일을 가지고 와서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차를 마실 때 차와 곁들이는 다식 같은 거를 같이 대접받잖아요, 여러분. 그랬을 때 뭐를 먼저 마실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랬을 때 저는 이 예를 준용을 해서 차를 먼저 마시고 다식을 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차를 먼저 마시고 이렇게 과일을 올리게 돼 있었습니다. 이게 1차 달해고요. 2차의 주례가 이어지는데 이 주례가 되는 이유는 사실은 연조정 사이에 연회를 베푼다는 연회잖아요. 그러니까 달해는 처음에 격식을 갖추는 어떤 의식이라면 지금부터는 조금 여흥을 즐기는 연회이기 때문에 주례가 다음에 있는 겁니다. 역시 저 남쪽에 다정과 함께 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주정에서 술을 이렇게 따로서 아까 했던 대로 역시 심부름꾼이 와서 왕이
사신에게 주고 또 심부름꾼이 와서 또 왕에게 주고 양쪽이 잔을 가졌을 때 같이 마시고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서의 특징이 아까 다래를 할 때는 음악 연주가 없습니다. 주례에는 음악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래가 그만큼 좀 성스러운 의식이라 그럴까요? 집중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의식이었다고 부를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술은 한 번 마시고 마는 게 아니라 대체로 7차례 합니다. 그러다 보면 중간에 안주류라고 생각되는 선, 대선, 소선이라 그래서 그런 안주류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례를 하는데 주례도 주례상도 주정이라고 해서 있는데 아까 다정하고 모습이 거의 비슷하죠. 이런 다정과 주정을 내놨고 그 다음에 과실과 아까 얘기했던 선을 이렇게 같이 중간중간에 안주 삼아서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하는 방식은 아까 다래와 주례가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다래에서는 음악 연주도 없고 중간중간에 무슨 음식을 넣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과일을 한번 바치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기타 빈례를 보겠는데요. 지금 얘기했던 연조정사위는 왕이 직접 사신을 대접하는 행사이고 왕이 매번 갈 수는 없잖아요. 연회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조금 격이 두 번째쯤 되는 연회부터는 왕세자를 대신 보내거나 또는 종친을 대신 보내서 연조정사위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상이 전부 다 명나라 사신에 대한 외교 의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나 여진도 우리나라에 사신을 보내오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것은 수인국서패이라 그러는데 인국은 한자로 옆에 적혀 있죠. 린자입니다. 그죠? 그 린국이 바로 여진, 일본, 류큐 이런 나라인데 이런 나라들이 국서를 가지고 오면 국서를 받는 의식을 수인국서패이라 그러고 그러면 국서 받는 의식이 끝나고 나면 연회를 베풀죠. 그것을 연인국사위라고 합니다. 이것은 물론 연조정사위 아까 명나라 사신에 대한 것보다는 훨씬 간소하고 술도 예를 들어서 아까 7작을 했다면 여기는 5작을 한다든지 시대에 따라 3작을 하기도 하고 이래서 그 의례 규모가 굉장히 작아지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 여진이나 일본 같은 의식에는 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의 격이 술보다는 훨씬 높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여기서 발견되는 셈입니다. 그럼 조선의 그 외에 이제 독특한 다래 몇 가지를 알아보겠는데요. 주 다래의 주자가 낮주자잖아요. 자, 이 주 다래는 뭐냐 하면 왕이 돌아가시고 나면 3년상을 지냅니다. 3년상을 지내는데 상식이라 그래가 살아있는 것처럼 아침, 점심, 저녁 상을 차려서 올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3년 동안 하려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은 좀 대충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다래입니다. 그래서 상을 크게 차리지 않고 차와 또는 뭐 과일 정도 또는 다른 포 같은 것을 넣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간단하게 차려서 점심상을 상식으로 대접하는 거 이것이 바로 주다래입니다. 그래서 주다래가 주로 이루어지는 곳은 혼전이라 그래서 왕의 그 신주를 모신 혼전이나 아니면 아직도 산에 있을 때는 산릉에서 이걸 지내게 되겠죠. 그런 이 주다래의 전통이 또 밑에 나오는 별다래의 전통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오늘날 차례 즉 정월초하루나 추석 때의 제사가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차례에서는 우리가 보통 기제사는 밤에 지내지만 차례는 언제 지내죠? 아침에 지내잖아요. 이게 바로 낮에 하는 이런 데서 연유되었다고 봅니다. 그다음 별다래는 별도로 그러니까 명절이라든가 초하루, 보름, 동지 같은 이런 절일, 특별한 행사에 드리는 차례를 별다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그 실록에 나오는 회강다래라고 있는데 왕세자를 가르치는 것을
왕세자가 스승한테 배워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왕세자를 감히 이렇게 가르친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강론을 한다 해서 회강이라고 했습니다. 그 회강을 마치고 나면 선생님을 대접을 하는데 술로 대접하기도 했지만 차로 대접을 한 사례도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강다례라고 합니다. 그 다음 다시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고려시대 중형주대의가 조선시대에는 다시로 정착이 되었고 태종 때 아까 기조 발표에서 다시를 중단했던 사례도 있습니다만 또다시 다시가 부활되어서 실제로 시행이 되었다는 것이 서거정의 사음부 제자청기라든가 성현의 용제총화 등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는데 새로운 것을 도전을 할 때는 진보 세력이죠. 그 보수 세력과의 결등이 서로 엎치고 대치고 하다가 어떤 합의점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소빙기라는 용어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기조 발표하셨던 우리 박동춘 이사장님께서 양란 이후에 우리 차문화가 완전히 침체기를 맞게 된다 그러는데요. 거기에 저는 덧붙여서 하나 더 제시하고 싶은 것이 바로 전쟁뿐 아니라 17세기의 소빙기라는 빙하기가 아주 간단하게 지나갔던 현상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우주는 전 세계 같으니까 서양에도 이 17세기 위기론이라는 역사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실록이 워낙 자세하게 그날의 날씨 같은 것까지 기록해놨기 때문에 이 소빙기의 증거를 찾기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서울대에 계셨던 그 이태진 교수님께서 그와 관련된 논문을 하나 쓰셨습니다. 그래서 17세기에 천변제의하고 조선 왕조실록에 나타난 그 사례를 들어서 했더니 15세기 말부터 17세기 말 길게는 18세기 중엽까지 유성이 많이 낙하해서 기온이 강하고 천변제의가 발생하니까 이것은 농사도 안 되고 기온이 급강하를 하니까요. 농사가 안 되고 또는 홍수, 가뭄 이게 따르는 전염병 등등 해서 굉장히 이때에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이 위축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심했을 때가 언제냐면 숙종 무렵인데요. 경신 대기근이라 해서 1670년과 71년에 대기근과 전염병으로 100만 명이 인명피해를 받았던 이런 대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차라는 것은 아열대 작물이잖아요.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경상도 전라도 남쪽에 겨우 재배되던 차조차 아주 남쪽을 제외하고는 거의 동사하는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보면 조선 초기만 해도 차를 직접 길렀다는 기록이 매월당 김시습이 경주 용장사 터에서 차를 길렀다는 그 다시가 남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까 여러 다인들 얘기를 했는데 이덕리의 기다에 보면 1760년에 중국에 차 파는 배가 표류를 해왔어요. 근데 그 차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차를 그 주변 사람들 10년을 마셨대요. 그런데 그 차가 귀한 줄도 모르고 마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음 말이 상당히 중요한데 차는 그다지 기묘한 물건이 아니어서 그 이후로도 차를 만들어 마실 줄을 몰랐다 하고 적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때 경신 대기근 전후해서 우리나라의 차 재배가 거의 바닥을 쳤다는 하나의 증거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의식다례를 오늘 주요 주제로 보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특히 외교 의식다례에 대해 제가 조금 주목을 하고 이 부분을 제가 사실은 논문을 썼습니다. 박사 논문을 이쪽을 썼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얘기하게 됐는데 지금 우리가 청나라 이제 후기가 됐으니까 청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청나라 사신이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가 그들을 대접할 것이고, 우리가 청에 가면 우리가 대접을 받을 것이고, 일본이 오면 또 우리가 대접을 하고 가면 받고, 이렇게 네 가지 사례로 지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청나라 사신에 대해서 조선은 어떤 다례를 했느냐 찾아봤더니, 만기요람 제용편에 보면 중국 사신이 오면 우리나라에 7차례의 연회와 다례를 열었다 기록이 있습니다. 자, 하마연이라는 말은 하마비가 있잖아요. 뭡니까? 말에서 내려라는 거잖아요. 그럼 하마연이란 것은 중국 사신이 이제 오늘 도착해서 말에서 내렸다, 즉 도착 기념 연회입니다. 도착했다고 하마연, 다음날 이길, 다음날 또 이길연. 그래서 한 3, 4일 지나면 가장 제일 중요한 의례가 인정전 청년입니다. 인정전은 어디냐 하면 창덕궁에 인정전이라는 전이 있어요. 거기에서 왕이 직접 참석해서 청나라 사신에 대한 접대를 했습니다. 이것을 인정전 청년이라고요. 그 외에 또 한다고 회례연, 따로 한다고 별연. 그 다음 마지막 상마연은 뭘까요?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습니다. 그죠? 말에 오르기 전 기념으로 상마연을 합니다. 자, 여기에 파란색으로 표현된 인정전 천년과 전년, 전년은 전별, 여러분 전별이란 말 알죠? 전별금 이런 말에서 아는데, 전년은 바로 이 환송연입니다. 마지막 인사하는 건데, 이 두 가지 연회에는 반드시 왕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전년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하면 모화관에서 이루어졌는데요. 그 모화관이 오늘날 서울의 독립문이 있는 그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청나라 사신을 환송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연회를 7번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은 공식적인 거고요. 그 외에도 매일 뭐 무슨 다담상을 갖다 바친다든가 뭐 이런 것은 늘 했던 것이 사신 접대의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잘못해도 또 이게 탐사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연회의 명칭과 도수는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가감을 해서, 순조 때 되면은 청이 좀 약해지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제 간을 보고 3번밖에 안 해요. 이런 식으로 좀 달라지는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중국에 갔을 때는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한마디로 별 대접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갔을 때 안남, 조선, 대만에서 온 사신들하고 같이 도열해가지고 황공을 만나러 갑니다. 그럼 왕이 차를 내리죠. 그런데 내리는 것이 우리나라처럼 다례로서 아주 막 거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술밥과 함께 차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얻어 마시는데, 마실 때마다 일구두배를 하면서 마셨다는 기록이 연행록에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청나라보다는, 명보다는 좀 얕보는 대상이잖아요. 교린의 대상. 그래서 접대를 간소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접대를 우리 서울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임난 이후가 되면 서울까지 일본을 못 오게 해요. 왜냐하면 이 사신으로 왔던 gen소라는 승려가 있었는데, 그 승려가 우리 사신으로 왔던 길을 잘 날아가지고 외란 때 자기가 길잡이를 해가지고 쳐올라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나라 공개를 안 한다 해서, 그럼 일본 사신은 어디서 맞이를 하냐면 동네에서 맞이를 합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접대를 하는데 다례의, 외사숙배식, 연향의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보면 여러분 다례의가 연향의가 따로 있죠.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술도 5작 정도를 했고, 어떨 때는 3작 정도밖에 대접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 보이는 것이 동네 부사의 외사 접대도인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사신이, 우리나라의 관리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죠. 이게 바로 동쪽입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우리나라의 동네 부사 부산 첨사가 동향에 있고, 일본의 사신은 서향에 있습니다. 아까 중국하고 다른 면이 바로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 남쪽에 그들 양쪽 군대들이 탁 시위를 해 있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통신사를 우리가 일본에 보냈다는 거 다 알죠. 12차례에 걸쳐서 보냈는데, 그들에 대해서 일본이 어떤 의식다리를 했는가, 이게 사실은 제 논문 주제였습니다. 왜 이 논문 주제를 했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에는
차와 관련된 기록이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거꾸로 일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을 거라고 짐작해 보려고. 외교라는 것은 항례잖아요. 이쪽에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도 이렇게 하는 거 비슷하니까 일본의 사례를 보면 우리의 사례를 알 수 있겠다 해서 일부러 일본이 통신사에 대해서 어떤 의식들을 했는가를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통문관지라든지 정정교린지라든지 이런 책에 그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마도가 그 중간 역할을 하는 매개자니까 거기에서 하선연, 상선연 같은 걸 하고 석예달에 그 외에 하선달에, 이정암달에, 만송원달에 같은 것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대마도 여행이 한때 유행이어서 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특히 부산 대구 분들은 거의 많이 가셨을 텐데 거기 가서 꼭 봐야 되는 두 가지가 바로 이정암이라는 곳하고 만송원이라는 곳입니다. 이 이정암은 아까 말했던 현소 같은 이런 승려가 그 제자들을 기르는 어떤 본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 데고요. 만송원은 그 대마도의 성씨가 종씨죠. 그 종씨들의 조상 사당입니다. 이 두 군데에 우리나라 사신들이 가서 한 번씩 방문을 해서 달해를 행했던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대마도에서 이렇게 연회를 여러 번 하고 그다음 에도로 가려면은 아직 너무 먼 길이잖아요. 그 중간 중로에 연향을 대체로 5번 정도를 했는데 그 지역 중에서 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나중에 이것도 기해년쯤 되면 말기쯤 되면 두 곳으로 축소가 돼요. 이 외교관계라는 것은 저 나라가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자기네는 일본은 지금 군사적으로 강해져 오고 있고 우리는 말기에 가면 어때요? 상당히 침체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5번 하던 것을 2번으로 말도 없이 줄이고 제일 마지막에는 에도에도 오지 말라. 우리가 동네에서 주고 가라 했듯이 우리 보고 국서를 대마도에 놓고 가라. 놓고 가는 게 아니라 거기 놓고 거기서부터 기다리고 있으라. 답장 올 때까지. 이래서 기다린 아주 참 이 국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에도에 가면 여러 차례 연향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관백이라는 쇼군이죠. 그 쇼군이 주도하는 전명다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전명다례가 바로 국서를 전달하기 위한 의식이었어요. 그 외에 연향, 하선연, 상선연 뭐 이런 것은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지나가고요. 다만 이 통신사에 대해서 접대를 너무 융성했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들었죠. 그때 했던 그 접대상을 여기 지금 753선이라 그래서 나와 있는데 여기 제일 앞쪽에 저기 보시면은 차를 대접한 차와 그 다식이라고 생각되는 이것을 대접한 그런 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열심히 대접을 했느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방의 번들이 그때는 참 강하니까 중앙 집권화를 하기 위해서는 번들의 경제력을 약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번들이 돈 많이 쓰게 하려고 대접을 달라고 했다는 설이 상당히 유력한 설입니다. 그래서 가는 번마다 통신사 접대를 하느라고 요즘 말로 수억씩 썼다는 거죠. 그런 일이 통신사 접대에 나옵니다. 제가 이제 그 통신사 논문을 쓰면서 새로운 문서를 제가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에 가서 문서를 막 뒤졌는데 여기 보니까 차자가 제법 많이 나오는 거예요. 뭐 천목이라는 말도 나오고 정사라는 말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문서를 몇 가지를 해서 당시에 여러분들에게 여쭤봤더니 이게 한문을 알면 또 차를 모르고 그죠? 차를 좀 아는 저희들은 또 한문에 약하고 해서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이렇게 지금의 내용을 정리를 해봤더니 차를 대접하는데도 신분에 따라서 다르게 대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신사와 자기네 대표 2사람, 우리의 3사람과 자기 두 사람은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이 차그릇도 제일 좋은 그릇에다가 차도
왜 좋은 차를 극품이라 그러죠. 그 차 그걸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중간쯤 되는 상상관쯤에는 대천목, 그래도 이제 대는 받쳤어요 여기는. 그다음 극상품, 그다음에 상관이나 뭐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중간 그룹에는 밑에 받침 없는 다완에다가 차를 줘요. 그 다음에 저 밑에 가면 아예 차를 저기 안 줘요. 도시락 먹을 때 물 먹듯이 줬어요. 그 다음에 객관에서는, 객관에 묵고 있으면은 거기에 저기 이제 차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차를 대접하는데, 그것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했다고 합니다. 말차 대접은 높은 사람에게 하고 낮은 사람에게는 그냥 따린 물 이렇게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다 됐나요? 자, 그래서 보면 그 당시에 대접했던 이 밑에 받침을 한 이 천목다완, 이것이 천사, 그러니까 중국의 사신이 왔을 때야 대접하는 아주 최고급 찻잔에 밑에 받침까지 붙인 여기에다가 우리 통신사를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밑에 화려해 보이지만 저것은 받침도 없고 좀 격이 낮은 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 일본에도 우리처럼 다방 비슷한 게 있습니다. 즉 이런 행사를 주도하는 저기 의례 책임자가 있는데, 이것을 대마도에서는 다도방이라 그랬고요. 그다음 에도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차두 또는 차카시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들이 바로 이 의례를 전부 진행을 하는 거죠. 이 다도방이 사신맞이 차 접대와 다도구를 관리 책임을 하는데, 그때 차 접대를 그들이 얼마나 중요시했던가를 알 수 있는 게, 차 접대를 위해서 이런 다완을 주문을 했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OEM 방식으로 요런 방식으로 좀 해주시오 하는 그림까지 그려서 어떻게 해달라는 것 해서 대마도가 우리나라의 다완조차 주문을 많이 해서 엄청 차 접대에 신경을 썼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조일가는 의식다리에서 다래와 연향이 있는데요. 여러분, 연향은 차리는데 음식을 많이 차리니까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지만 사실 더 중요성은 어디 있다고요? 다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통신사들의 사행록을 28건을 그야말로 다 조사를 했는데, 해서 표를 그려가면서 제가 이제 논문에 이용을 했는데, 해서 보니까 다래는 대체로 아침 10시경에 해요. 그 다음에 연향은 저녁 5시경에 합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다래는 연향보다 훨씬 중요한 행사였고, 연향은 오후 늦게까지 술 마시고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하면서 시문을 주고받으면서 이런 즐기는 행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거를 마치면서 우리가 차가 앞으로 어떻게 좀 실생활에 보탬이 돼야 될까 하는 명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거기에서 외교의식 다래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접을 우리가 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일본 그 미일 하친조약 맺을 당시에 저기 미국에서 왔던 타운센트 해리스라는 그 당시에 총영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와서 그 조약을 맺으면서 불평등 조약이니까 여러 가지 말이 많았겠죠. 서로가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많은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차접대 때문이었다고 나중에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자기가 이쪽 사람들한테 기증받은 차 도구가 있었어요. 그것을 본국에까지 가져가서 자기 외교의식 다래에서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지금 거기에 저기 뉴잉글랜드의 어떤 박물관에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 문제인데요. 아까 의식 다래가 두 가지라 그래서, 하나는 외교 면에서, 하나는 제사, 왕실 제사 주다래 별다래에서 지금의 차례가 생겼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에 차를 활용하는 문제를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 사용한 사례는 지금 3가지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현실 사회에서 차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마지막에 철갱봉다라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국을 물리고 차를 올린다. 그런데 우리는 뭘 내죠 지금? 물을 내고, 그 물을
밥을 조금 말아가지고 숭늉처럼 내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차가 없는 이 17, 18세기의 문화의 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가 없어서 차를 바쳐야 되는데 주자다래처럼 차를 바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물을 대신에 썼고요. 율곡이라든가 퇴계가 차 대신에 물을 써도 된다고 얘기한 거는 뭡니까? 차를 쓰면 좋은데 차가 없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제사가 젊은 세대들이 과연 하겠나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절보다는 타협을, 이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집집에 전부 다 이 차를 중심으로 제사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법. 여러분 젊은 사람들 힘으로 아직 힘들다면 일단 철경봉다에서부터 차를 내는 걸로부터 시작해서 점차 우리의 실생활에서 차의 위치가 이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이 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의 마음을 담아서 정말 조상에게 바칠 수 있는 물건이 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 이따가 조금 좀 의논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